우리하고 카스하고 같이 엎쳤지 않습니까? 카스가 부동의 일입니다. 예, 그러니까 안 모여야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 거 중요해요. 환경을 파괴하는 기업에 대한 잊지 않는 이런 것들도 중요하고. 근데 우리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새까맣게 모를 거요. 오비와 두산의 패널을 연관시킬지는 전혀 안 할 겁니다. 그렇죠. 예. 요즘 젊은 애들 30살까지 애들도 광주 사태 모르는 애들이 있던데 몰라요. 교육이 안 돼서. 지금 광주 사태는 법적으로 광주 민주화 운동으로 예. 딱 정리되었습니다. 저도 몰랐어요. 그래 하고 또 뭐 어쨌든 이런 문제들을 얘기하다 보면 결국 대중들이 각성해야지 제도가 바뀐다는 건 너무 요원하다 하는 쪽으로 늘 이렇게 생각이 그렇게 가서 좀 답답하기도 해요. 이때는 또 우리 예쁜 비구니 스님 같다 그죠? 중간에 계신 분이 우리 생님 그때 요 네. 정각 스님도 계시고 차 위에서 그때 아까 말씀 위천공단 반대운동도 어떻게 보면 25,000명이라는 군중들이 부산역 강령을 메우고 식수원이라는 이런 걸 지키는 어떤 맞아, 일종의 이제 대대적으로 했던 것 같아요. 일종의 이제 생태 민주주의적 어떤 저항 내용이 이전과는 좀 다른 그 민중적 요구의 내용이 이전과는 전혀 다른 이전에 어떤 정치의 직접적 과제나 이런 뭐 인물에 대한 교체나 제도의 개선 이런 게 했다면 이 환경적 문제라는 것은 이 생존의 문제고 바로 이제 그 사람의 어떤 생존과 관련되는 문제니까 이런 것 관련해서 그 물의 환경을 개선해 달라라는 그런 걸 위험할 수 있는 어떤 공단을 짓지 마라 하는 그런 운동들이 부산에서 되고 또 그게 이제 그런 대집회를 하고 나서 정치권이 소위 이제 4대강 특별법 우리 이제 4대강 파괴사 말고 낙동강, 한강, 금강, 영산강의 수계를 지키고 주변 지역 지원에 관한 법률을 약칭으로 그냥 4대강 특별법을 했는데 그런 것이 이제 어떻게 보면 근대적 뭐 안 늦었지만 근대적 그 상수원을 제도적으로 이제 지키는 법률적 태동이 했던 사건이 이제 위천공단 반대운동이죠. 그게 이제 계기가 돼서 한강특별법, 낙동강특별법 이렇게 만들어지고 그 큰 틀이 지금도 이제 이런 4대강 수계를 이제 환경적으로 지키는 제도적 틀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점에서 부산 시민들의 이제 그런 낙동 지키기 운동이 우리나라 수질 환경 정책의 근간을 만들었던 그 민중적 요구의 가장 큰 계기를 만든 거죠. 이때 저는 여기 그때는 가지 않았습니다만 뉴스나 이런 걸 보면서 야 어떻게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지? 대단하다고 생각했는데 오늘 들어보니까 25,000명 같으면 지금 뭐 5,000명만 모여도 엄청난 숫자. 아, 그때 부산역 광장 거기에 네. 다 모였고 그 전에 그러니까 또 상당히 역대 시장 중에서 저는 기억에 남는 분이 문정수 시장이 아 그럼 이때가 문정수. 그게 문정수 시장님이 시장님이시네. 그 당시 이제 저희들이 그 소위 이제 왜 이 낙동강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되느냐 하는 내용을 우리가 적었어요. 적어가지고 요약을 해서 시장실에 가서 전달하고 바로 시장실 옆에 그 회의실을 점거를 했는데 문정수 시장님이 많이 도와주셨죠. 그 나름대로 이해를 했고 이게 이제 환경권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민들의 그런 저항권에 이유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정당한 이유가 있다 본 거죠. 그래서 그 농성하면서 시민 여론들을 많이 수집을 하고 어쨌든 그런 운동들을 만들어낸 거죠. 그 부산이라는 동네가 참 재미있어요. 어떻게 보면 재밌는 그런 어떻게 보면 환경운동의 좀 한 페이지를 시민들이 만들었다는 건 시민들의 의식도 어떻게 보면 부산이 높은 거예요. 그 다음에는 또 이렇게 이제 조금 이거는 시간이 또 좀 지난 것이죠. 그러니까 이제 이 사진은 이제 태양광 발전소 건립. 그러니까 이제 지금까지 쭉 이야기했던 예를 들어서 우리가 그 새로운 어떤 형태의 정치 경제 질서
그 문화적인 어떤 형식 이런 거를 모든 그런 토대들을 만드는 가장 중요한 토대가 뭔가 그 앞서 얘기했던 수질오염, 그럼 핵 문제, 뭐 여러 가지 대기오염, 미세먼지 그 사이에 여러 가지 상행 사건이 많거든요. 지금도 미세먼지 이런 게 또 뭐 문제가 되는데 그게 뭐 그전에는 없었느냐 더 심했죠. 그런데 그런 문제를 그러니까 환경운동 진영에서 환경운동가로서 어떻게 봐야 되느냐, 어떻게 봐야 되느냐. 이게 그러면 정부 기관처럼 시민운동이라는 게 젓가락부터 뭐 핵 문제까지 좀 더 이렇게 나름대로 입장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모두를 다 할 수는 없잖아요. 다 그런 것을 압축적으로 가장 상징적이고 내용적이고 상징을 떠나서 내용적으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모든 환경 문제, 모든 정치 경제 문제를 배경하는 문제가 뭐냐? 에너지 문제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에너지 문제. 그래서 모든 문명체라는 게 에너지 문제의 생산과 소비의 형태가 문명의 흥망성쇠를 결정해왔는 거죠. 인류의 문명을 보면. 그 지금은 어떻게 보면 3년 동안 석유 문명 아닙니까? 석유, 환경운동에서는 석유 체제라고. 석유 체제, 석유를 베이스로 둔 경제, 석유를 베이스로 둔 경제, 정치, 석유를 베이스로 둔 문화, 도시, 우리 옷, 심지어 볼펜, 석유 아닌 것이 없잖아요. 전부 석유. 선생님 옷 빼놓고는 다 석유. 선생님 옷은 이제 자연 소재겠지, 그지? 잘 모릅니다. 잘 모르겠네. 주는 대로 있겠죠. 그 어쨌든 그런 것을 쓸 수밖에 없었던 또 계획이 있겠지만 그것을 흔히 이야기해서 생태주의적 합리성에 맞게 사용했다면 지금처럼 파국이 오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지금은 뭐 어떤 분은 내가 이야기했어. 이성조 선배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인간은 진짜 50년 못 갈 것 같다는 게 뭘 캐싸움? 그 사람 환경운동 하는 사람도 30년 못 간다는 거예요. 30년. 또 이게 이제 환경운동계에서 전문가라는 사람들, 그냥 뭐 종교가나 신비체인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고 생태학을 전문하는 사람도 최고 인류가 이 준비해야 될 시간이 최고 짧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15년 이야기하는 거지. 가이 맥코드라는 교수인데 15년 남았다. 그렇게 그런 식으로 가는 이야기할 정도로 이제 이게 상당한 이제 우리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조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럴수록 빨리 이제 어떤 에너지 문제에 대한 그걸 이제 에너지 트란지션 정책, 에너지 전환 그런 것으로서 어떤 재구성을 이제 이 문명의 재구성을 빨리빨리 해야 되는 거예요. 빨리빨리 이제 안 하면 이제 이게 좌초를 하는데 그게서 이제 그래서 제일 처음에 그거 하기 전에 그래서 이제 12년 전입니까? 그 통합적 환경 문제를 하는 게 그 제시하는 게 이게 우리가 좀 변화를 정말 뭐 이성적으로 인간이 좀 살아가는 길이라면 어떤 걸 한번 만들어보자. 민주공원 있잖아요. 네, 중앙공원 후에 네. 그 5km짜리 태양광 발전소 우리가 만들어 지금도 가동되고 있어요. 5km짜리죠. 5km짜리를 부산에서 한국에서 최초로 시민 발전소를 FIT라는 중요한 정책을 활용해서 만드는 거예요. 그 뒤에 이제 또 시민 발전소 몇 개 만들었는데 이게 너무 빨리 시작한 거야. 그 손해를 엄청 봤죠. 너무 빨리 뭐 했는 건지 이게 뭐 쭉쭉쭉쭉 이어져야 되는데 계속 이렇게 뭐 부침을 거듭하다가 지금도 계속 관여하고 있습니다. 그게 태양광 에너지 협동조합이라 또 그런 것을 지원하는 사업들도 하고 있고. 한때 뭐 아파트에도 이렇게 예, 미니 태양광 이런 보급 사업도 지금도 하는데 그런 걸 하는 거는 어쨌든 이게 에너지 문제를 지금 석유 기반이나 원자력 기반에서 빨리 이제 턴을 해야 된다. 한국과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 석유 의존도가 타의 추종을 불허합니다. 타의 추종. 참 소박하다 그죠. 저는 그 미니 태양광을 아파트에 설치하라 그거를 볼 때마다 아니 이거를 아파트에서 딱 지을 때 딱 하면 되지 왜 이거를 개인에게 맡길까라는 생각을 하여튼. 그게 이제 소박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에너지 문제는 이해 당사자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그게 정치 경제적 이해를 그거를 이제 사회학에서 에너지 권력이랍니다. 우리나라처럼 에너지 권력이
공부하는 지역도 더웁니다. 공부하게 독점화되어 있고 이걸 뭐 대통령도 어쩌지 못할 정도로 공부가 되어 있는데 이걸 이제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이 도대체 이게 진짜 한전이라는 조직이 이 국민들 거잖아요. 우리 세금으로 만들어진 조직이 과연 이게 국민의 뜻이나 진짜 어떤 공공적 이익에 정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는지 그거 알아야 돼요. 그게 우리 근데 우리 그 내용을 잘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래서 이제 이 미래 민주주의는 에너지 민주주의, 에너지 민주주의. 그 독일의 이제 유명한 환경운동 한 말이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면 환경운동 할 거다. 부처님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지금 오면 에너지 전환운동,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 할 거다. 그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그런 말을 직접 만났었어요. 태양은 청구서를 보내지 않는다라는 책의 저자 프란츠 알트라는 아주 훌륭한 분인데 프란츠 알트라는 분인데 그 사람이 이제 아주 동양의 그런 사상이나 분류에 또 관심이 많고 딜라이라마 존자하고도 되게 친한 분인데 그분이 그 유럽의 에너지 전환이라든지 에너지 정책에 영향을 많이 준 분입니다. 많이 준 분이고 녹색당의 그 옛날 지도자 여성 페트라 켈리 서성이기도 한데 그런 분들이 이제 그런 책들도 내고 그 부처님도 아마 지금 이 땅에 태어나면 반핵 에너지 전환운동, 에너지 민주주의 운동 하지 않겠나. 그처럼 에너지 문제가 모든 지금의 모순과 외로움과 우울증과 사람과의 공동체의 파괴나 공동체의 건설과 가장 밀접하게 연동되어 있는 문제는 에너지 문제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바르게 생태적 합리성에 맞게 이렇게 재조정하는 거가 현대 민주주의의 제1의 과제죠. 제1의 과제라고 난 보는 거죠. 실제로. 혹시 우리 유튜브가 좀 나가고 나면 어디서 전화가 한 번 올 것 같습니다. 청와대에서. 제발 좀 오길 바랍니다. 우리 근데 이제 저는 쭉 들으면서 그 어쨌든 청춘을 보낸 게 아니고 전 인생을 다 보내셨어요. 실제로 그러시죠. 그 선생님 환경공학과를 졸업할 시즌이 뭐 26, 7 이때부터 해서 이제 이렇게 60의 나이까지 오셨는데 가족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그 별로 말한 적이 없는데 뭐 잘 살았죠. 잘 살았는 거. 그 어떻게 이야기하면 남편 아버지의 전형적인. 네. 그걸 본인들한테 물어봐야죠. 옛날에 누가 그런 질문 하니까 그런 건 이 자리의 주제가 아니고 딱 정답입니다. 참 그 가족들의 어쨌든 협조와 헌신과 희생 또 어쨌든 이런 것들이 우리 선생님께서 사회에서 헌신하신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고 참 그럴 거라 생각합니다. 혹시 선생님 뭐 좀 물어보고 싶으신 거나 우리 부자장 선생님 어렵게 모셨는데 어렵지는 않죠. 백수라서. 아니 그 한번 오야 되는데 갑자기 제 양반 하여튼 정윤식 소장님은 뭐 이러시면 아무 이야기도 안 하고 무조건 하는 거야. 그럼 가면 또 벌어져 있더라고. 잘 오셨습니다. 그래가지고 또 보고 이러는 거지. 맞습니다. 선생님 요즘은 그러면 어떻게 좀 보내고 계세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어떻게 보면 이제 기후변화 에너지 대안에 대한 것이 가장 일의 주제고요. 주제고, 그 뭐 환경운동가의 명분으로 살다가 죽어야 되고, 그 다음에 나는 지금 그 정용동 법원사 밑에 살거든요. 취미로 벌도 좀 키우고 이러는데, 마을 도서관 운동이라는 이런 것도 좀 관심 있고, 그러니까 뭐, 어디 안 가고, 그냥 그 촌집을 개조해가 사는데, 어디 더 이상 어디 나다니지 않고 거기 살다 거기 죽는 게 소원입니다. 아, 그 지금 벌을 키우시는 거예요? 그럼 내년에 꿀도 나오고 뭐 이렇습니까? 아 지금도 꿀 많이 나옵니다. 좀 드릴게요. 내년에. 아유 뭐 주기는 제가 사야죠. 제가 벌 기르는 벌도 2병은 사겠습니다. 네, 꿀단지 2병.
여기에서 꿀단지에 약을 좀 받을까요? 스님 뭐 우리 부사장 선생님께 특별히 좀 물어보고 싶거나 궁금해하셨던 것은 없습니까? 그런 건 잘 모르겠고 되게 이렇게 한 걸음으로 한 방향으로 묵직하게 삶을 이렇게 영위하실 것 같고 저런 분들 보면 좀 부채의식이 있고 좀 죄송하죠. 조금 더 그렇죠. 우리가 뭐 한 걸음이라도 보태고 한 손이라도 보탰어야 되는데 난 내 살기 바빠서 그러지 못했다 그런 생각이 좀 있습니다. 근데 그 또 한편으로 그참그 송구한 생각이고 좀 부끄러운 이야기인데 앞서도 이야기했지만 그 소크라테스라는 사람이 좀 이 꼬라지를 알아라고 옛날부터 이야기했던 걸 젊을 때는 이 영감제 이런 이야기 니는 뭐 한다고 뭐 건방지게 그런 말 생각했어. 건방지게 뭐 니는 얼마나 안다고 뭐 그런 이야기 해서 하는 식의 어떤 오만과 어떻게 보면 편견과 어떻게 보면 그런 것에서 자만과 이런 식으로 환경운동을 한다면서도 뭔가 뭐 대단히 아는 것처럼 그 생활하고 또 그렇게 행했던 것 같아요. 그런 게 지금 생각하면 나이가 들면 들수록 야 정말 무지하고 모르고 정말 어려운 문제예요. 이게 문명적 문제라는 게 어려운 문제더라고. 그 가면 갈수록 소크라테스 옹의 이야기가 진짜 이게 뭐 그게 현대 문명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대화라는 게 인간이 자기가 다 안다고 생각했잖아요. 지금 다 안다고 해가지고 컨트롤 하려 했고 그러다가 뭐 역공을 지금 맡고 있는데 그 인간의 생활로 보더라도 개체의 생활로 보더라도 비슷한 것 같더라고. 내가 생각하기로 무식한 게 말이야. 무식한 걸 모르고 날뛰다가 뭐 이게 뭐 더 세상을 이해 못하는 식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부끄러운 일이죠. 제가 출가 전에 잠깐 교편에 있었는데 그때 제가 맨날 40 넘은 선생들 저것들 다 없어져야 교육이 제대로 되는데 저런 딱딱한 것들이 자리 찾아가고 이랬는데 내가 딱 40이 넘으면서 경험 있는 사람도 필요해 이렇게 제가 마음이 딱 바뀌었습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주장을 해야 되는데 아니 왜 옛날에 우리 초량에 그 초량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이 그 지금도 이제 내년 봄이 되면 그 초량 수정산 있잖아요. 예. 동구 수정산하고 쫙 4월달에 그 산 벚꽃이 피면요. 그 산 전체가 하얘요. 맞죠. 근데 그게 매년 피었을 건데 물론 나무가 커서 약간 달라졌겠지만 40 넘어서 보이더라고. 아, 그 내가 야 저게 매년 피었을 건데 왜 올해 보이냐. 그래 나중에 뭐 어떤 시인이 꽃은 40 넘어 보인다. 그 어떤 시인이 그래놨더라고. 꽃은 40 넘어야 보인다. 이게 올라갈 때 안 보이던 게 내려올 때 보이더라고요. 음식도 40 넘어야 먹는 음식이 있습니다. 예. 절대 못 먹는 그 이전에는 못 먹는. 저는 또 이제 개인적인 견해에서 그 2000년도에 환경운동연합 아까 그 초량에 그 사무실을 방문을 했는데 그때 우리 NGO 사무실들이 보면 다 칙칙하거든요. 막 책상도 어디서 저런 것도 뭐 하여튼 가져왔는지 어쨌든 다 떨어지고 막 이런 것들만 거듭하게 있던 이런 거였는데 환경운동연합 사무실은 다르더라고요. 화초가 있고 화초가 있는 NGO 사무실이 잘 드물었습니다. 저는 그때 이제 구자장 선생님의 섬세한 손길을 그 화초에서 느꼈습니다. 그게 저는 사실은 섬세하거나 절대 그렇지 못합니다. 우리 집에 함정 오면 진짜 난잡한데 그때 왜 이제 그 생각나는 게 그 워싱턴이나 이게 유럽의 환경단체를 방문을 많이 했었어요. 그전에 보면 다른 단체, 일반적인 이런 노동운동이나 뭐 이런 단체들, 일반 정치적 조직이나 결사체나 이런 단체하고 분명히 다른 거라. 이게 어쨌든 어떤 단체 가보면 들어갔다가 나오면 야 내가 환경운동이라는 한 단체에 갔다 왔구나는 그 이미지라도 남들 정도로 환경단체라는 거는 그게 오면 처음부터 나갈 때까지 아 이게 정말 환경적 메시지가 있구나 그걸 샤고 많이 이야기했더라고. 그래서 내가 내부터 해보자. 난 그걸 몰랐거든요. 난을 선물로 옮기면 난을 선물을 하잖아요.
내가 유심히 보면 사무실, 시민단체 사무실 나는 이 꽃이 피어 있는 걸 한 번도 못 봤어요. 대부분 두 달 안에 다지기입니다. 두 달 안에 다지기입니다. 그러니까 맞아, 맞아. 그래서 전문가한테 물어봤어요. 이걸 어떻게 키우면 꽃을 볼 수 있느냐. 두 가지더라고. 나는 실내에서 키우는 건 두 가지인데 딱 놓고 방향을 틀면 안 돼. 여기도 피운다면 놓고 이게 이파리가 방향을 틀지 말고 물은 일주일에 한 번만 줘요. 네. 한 번만 30분 정도 바꿔 쭉 넣었다가 물에 빼가지고 물을 빼가 그대로 얹어 놓는 거예요. 몇 년 동안 꽃이 피면 이게 꽃이 한 번 피면요 한 달 동안 향이 아침에 딱 사무실 문을 열면 향이 납니다. 그 정도로 그러니까 아주 아름다운 꽃이 피더라고. 그 옛날에 인간들이 이게 완전히 매료된 인간들이 또 뭐 그런 거를 그것만 또 생각해가지고 한 있었는데 어쨌든 그게 공간 구성도 이게 정돈이 되면 일들이 좀 잘 보이는 것 같고 정돈이 안 되면 잘 안 처음 오셨는데 우리는 어떤 느낌이죠? 이 공간은? 아유, 깔끔하고 좋아. 여기 절이라는 게 예. 통상 우리가 생각하는 뭐 산속에 뭐 이렇게 옛날 전통적 모습도 의미가 있겠지만 시대에 맞게 공간이 이렇게 사용해도 좋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우리는 선택의 수가 없었습니다. 무조건 여기 올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아유, 그러니까 이제 현대인들도 선택해 줄 수 아파트에서 저 옆에 그 연불하는 거 되게 좋았습니다. 기도하고. 예. 아주 소박하니 마음이 편안해지고 절에 가면 또 약간 위험성이 있잖아. 막 빨갛고 노랗고 뭐 달아놓고 막 앞에 그 사대 천막 쫙 있고 나는 그런 게 또 굉장히 거북살스럽고 그럴 수 있죠. 어쨌든 저는 이제 부자장 선생님 아까 앞에도 얘기한 것처럼 아까 저 훌륭한 그 책에 나온 저자들을 얘기하면서 항상 그 전제가 아주 훌륭하신 분인데 이런 책을 쓰셨다.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다. 이렇게 쭉 얘기하셨는데 실제로는 그 선생님, 그 저자들보다도 훨씬 더 훌륭하게 살아오셨습니다. 훨씬 더. 아야, 그런 점에서 하여튼. 아니, 자꾸 그렇게 네. 이야기하면, 부끄럽고. 이렇습니다. 네. 하여튼 그렇게 하고, 우리 스님, 우리 부자장 선생님하고 얘기는 똑같이 정도로 또 하면서 조금 더 나중에 궁금한 거 물어보고, 우리 지금 여기 들어오면서 우리가 건물 이야기 잠깐 했거든요. 거제도 풍광이, 거제시 풍광이 너무너무 좋아서 유럽의 어느 뭐 나라로 온 것 같다.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이래 왔어요. 오면서. 근데 참 여기 또 막상 계시는 어떤 처소는 약간 미운 건물 중에 또 하나입니다. 앞에 풍광을 그렇죠. 다 가리게 예. 하는 어쨌든 이런 것인데도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또 잠시 선택해서 나갈 거니까 이번에 좀 기쁜 소식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거제시 동구면 평지에 1000평의 농지를 확보했습니다. 이런 게 있던데 학동에 요 이야기 좀 잠깐 해주시죠. 예. 어쨌든 공동체 더불어 사는 운동장, 뭐 놀이터 이런 걸 생각을 했죠. 근데 그게 어쨌든 먹거리가 좀 자족이 돼야 된다 이 생각을 늘 했어요. 근데 농사를 그럼 우리가 적어도 우리 입에 들어가는 것만이라도 그 농사를 짓는 것 자체가 운동도 되고 노동도 되고 좀 건강한 농사를 지어보자 하는 생각을 늘 했는데 이게 뭐 거제도 땅값이 워낙 만만치 않아서 우리같이 거지가 막 압구정동에 땅을 사서 거기서 장사를 안 하고 농사 짓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아주 뭐 그 정도 저희한테는 부담스러운 금액인데 마침 그 저기 무당약국 장 선생님이 4000평 그냥 쓰시라고 하시고 또 누가 1000평을 또 주시고 이래서 이제 땅이 준비가 됐죠. 그래서 이게 먹거리 문제하고 주택 문제 두 개를 저희가 공동체에서 해결해 드리면 자본주의에 그렇게 기웃거리지 않아도 되겠다. 이제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농사를 질 때 계속 글을 올렸는데 이게 일단 농기구가 거의 안 들어가는 농사예요. 그리고 농약, 제초제, 비료 이런 게 안 들어가기 때문에 농가 부채를 상당 부분 해결해 줄 수 있는 부분이다. 저는 옛날부터 그 생각을 했는데 농업 문제를 깊이 쳐다본 적은 없지만 저 농협이 뭐하는 단체고 저 농협이 생기고 나서 농민들이 전부 빚더미네 이런 게 보이대.
농협이 뭐 예. 그 협동조합이 아니고 은행이죠, 은행. 그러니까요. 무슨 농협이. 고리대금 업체 같은 느낌이 좀 있고 되게 농협, 혹시 저 아는 분 중에 농협 다니는 분이 계시면 그분은 예외고. 그게 어쨌든 그래서 농기구가 들어가지 않는 농업이다. 그리고 이게 제초제나 비료나 농약이나 뭐 천연비료까지도 주지를 않는다. 이러니까 일단 비용이 절감되고 노동력이 적게 들고 건강한 농산물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늘 그 생각을 했는데 저희가 하는 참선도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를 집어넣는 게 아니고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요소만 덜어내면 마음은 저절로 건강해집니다. 이렇듯이 아마 환경도 저는 그렇게 보는데요. 4대강 문제나 이런 걸 보면서 자연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인공구조물을 투여하거나 약품을 투여하는 게 아니고 자연은 자연 그대로 내비두면 가장 완벽하게 자연을 복원합니다. 그렇듯이 건강도 그렇다고 봐요. 몸에 좋은 보약을 먹으려고 애쓰지 말고 안 좋은 것을 우리가 좀 덜 먹읍시다. 근데 문제는 선택할 수 있는 음식물이 별로 없는 거예요. 좋은 건 너무 비싸고. 그래서 우리가 요 자연재배라는 거를 하면 여러 가지로 의미가 있겠다. 그리고 우리가 뭐 늘 얘기지만 돈이 없지 가오가 없나. 여기서 끝나지 말고 북한까지 뭐 몽골까지 이런 건강한 농사법을 전해서 지구 환경 차원에서도 우리가 좀 기여를 해보자. 처음에는 작게 우리가 시작을 하지만 그래서 그런 문제 때문에 이런저런 저희가 경제적인 활동들 특히 사회적 기업이나 협동조합으로 구상하던 것들을 요 자연재배를 만나면서 다 밀어버렸거든요. 이게 가장 근본적입니다. 그리고 가끔 그 말씀을 드렸는데 공업은 물질의 형태를 바꾸는 거고 상업은 물질이 흘러가는 그 흐름 속에서 공간을 차지해서 자기의 이익을 붙이는 거고 근데 진정한 산업은 어떻게 보면 농업이나 임업 아닙니까? 그럼 농업이나 임업이 좀 건강해지면 사회 전체가 좀 건강해지겠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환경 문제하고 아주 밀접한 문제라고 생각해요. 자연재배가. 아, 그게 뭐 결정적인 거고요. 결정적인 거고. 그 쿠바의 농업혁명 같은 거는 정말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 세계에서 가장 모델로 인류가 모델로 봐야 될 그런 문제고. 그 쿠바에 원래 뭐 그 소련이 무너지면서 서로 그 화학 비료나 이런 거래가 끊어지면서 쿠바가 완전히 자연적으로 자연재배의 나라로 변해버리지 않습니까? 그게 뭐 전화위복의 계기가 됐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이제 우리 지금 한국은 정말 훌륭한 전통적 농업국 아닙니까? 네. 그 환경 문제 생각하도 에너지 문제가 1번이면 그 다 연계된 문제 두 번째 사실 농업 문제로 생각합니다. 농업을 중성하는 것만이 인간이 면모를 가지고 살 수 있는 거라고 보는데 그 철학자 김용옥 씨가 이야기하셨지만 가격 경쟁력이 없는 농업을 폐퇴시키는 것은 돈을 못 번다고 해서 부모를 길거리에 버리는 폐륜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아, 근데 그게 좀 감동적인 이야기인데 한국의 농업이 그리 되어 있거든요. 지금 한국의 농업을 버렸지 않습니까? 계속 버리는 이게 부모를 길바닥에 뭐 여러 번 버린 거지. 그 조금 위험한 얘기긴 한데 이 자연재배라는 게 언론도 많이 탔더라고요. 아유, 공공방송에도 나가고 있는데 이걸 왜 농림부나 이런 쪽에서 적극적으로 권하지 않았을까 이런 건강한 농업을 이런 생각도 해봤죠. 근데 그게 결국은 농기계 팔아먹는 집단들 그리고 이게 그 농약 비료 제초제 팔아먹는 사람들에 대한 커넥션들이 우리나라 정부에도 좀 많이 개입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뭐든지 근본적인 개혁은 제도를 바꾼다는 게 쉽지 않다는 생각을 해서 작은 단위라도 우리라도 좀 하자. 근데 이제 우리 장사해야 돼. 이걸 그간에는 우리가 이렇게 농사를 짓고 이렇게 좀 건강하게 살아봅시다 하는 얘기마다 막상 땅이 구해지니까 실제로 하나씩 우리가 일을 쳐나가야 되고 일을 정리를 해나가야 되는데 돈이 없었으면 안 썼어요. 또 저희 절이 또 돈을 부르는 절이 아니어서 생전 뭐 목탁도 안 치지 제도 안 지내지.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이 한 푼씩이라도 좀 보태시죠. 우리가 주주를 모읍니다. 그리고 아마 배당금이 나갈 거예요. 그냥 날로 달라는 얘기는 아니고 이 돌아가시기 전에
내가 그때 못 먹은 짜장면이 아깝겠습니까? 내가 그때 누구한테 좀 의미 있는 건데 한 푼이라도 도와주지 못한 게 남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짜장면 별로 생각 안 날 것 같거든요. 조금씩 힘을 보태서 조금이라도 의미 있게 세상을 건강하게 바꾸는데 우리가 함께 하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제가 합니다. 그럼 농장을 한다는 거 직접. 예. 좋네. 스님 지금부터 연불하고 기도 좀 네, 그건 원합니다. 기도도 좀 하시고. 아, 됩니다. 부세비 경전 보면 볼수록 하지 말라 해서. 네. 그게 좋은 프로그램이에요. 잘 좀 정착이 되면은 정말 좋겠습니다. 우리 인터뷰는 오늘 뭐 요렇게 좀 마무리를 해도 되겠습니까? 우리 한에서 이제 마지막 마무리 멘트. 그래 이제 저는 뭐 최근에 이제 코로나니 뭐 이런 여러 가지 사태를 보면서 이게 정말 이런 계기가 환경 생태적인 문제에 대한 어떤 의식의 전환적 계기가 돼야 되는데 오히려 오도된 인식이 될까 오히려 두려워요 요새. 뭐 어쨌든 뭐 우리가 적정하게 좀 대응을 해야 되지만은 지금 하는 뭐 언론이나 뭐 정부의 어떤 이 코로나에 대한 대응은 전혀 생태적이지 못하고 아주 기술적이고 아주 어떤 그 행정 편의적으로 본질을 보지 못하고 아주 표피적으로 대응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뭐 큰 어떤 음모론의 뭐 이런 이야기를 하자는 것이 아니라 아주 보편적이고 생태적이고 합리적인 그런 거로 가야 되는데 이게 너무 표피적이고 이 전혀 뭐 어떤 그 감염병의 역사적인 어떤 사례들이 많은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는 정말 이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표현적으로 바이러스라는 게 완전히 바이러스 없는 세상 그런 거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지만 자연에는 그런 게 없죠. 자연의 길이 있는 거지 뭐 인간의 뭐 계획된 길이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바이러스를 박멸하겠다 이런 거는 그 어떻게 보면 현대 문명의 광기지 현대 문명이 분명히 광기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저 이야기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대응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사태를 호도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이야기는 좀 나중에 기회가 있으면 다르게 또 할 수도 있는 문제인데 어쨌든 이런 문제가 환경생태 문제를 환기하는 어떤 결정적인 어떤 계기로 작용했으면 참 좋겠는데 오히려 문제를 복잡하게 만들지 않는가 하는 이런 생각도 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스크는 좋습니다. 그럼 마스크 구매하면서 좀 면역력을 보편적으로 높이는 어떤 그런 뭐 음식이나 뭐 어떤 생활이나 관계나 이런 것들을 같이 좀 이래 뭐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출창하게 방법이라는 게 마스크만 쓰라는 게 그게 말이 되는 이야기인지 저는 이해가 좀 안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외에도 뭐 이 어떤 우리가 보편적으로 겪고 있는 다양한 문제에 있어서 정말 인간의 어떤 그 자존과 자유와 자치적인 어떤 의미를 완전히 거세시키고 어떤 관료적으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는 나중에 보세요. 결국 어떤 불운한 의도가 있더라고. 그런 것들이. 그런 걸 보면서 이 문제를 좀 진지하게 좀 봐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코로나 문제가. 네, 20회쯤에 한 번 더 모시겠습니다. 네, 스님, 예, 마무리. 예. 두 선생님 오늘 뭐 저희 첫 프로그램에 이렇게 기꺼이 왕래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환경을 이렇게 쭉 해주신 데 대해서 또 되게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가 주택 문제하고 나중에 공동체에서 그 주택과 공동체에 들어간 에너지 문제도 고민을 되게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기존에 있던 방법과는 아주 다른 방법으로 저희가 좀 접근을 해볼까 싶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또 그때도 예. 좋은 의견이 있으면 좀 도와주시면 저희가 기꺼이 또 받아서 또 좀 같이 해보죠.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좀 다르게 살기로 하는 여러 사람들이
우리 그 이웃에 곳곳에서 좀 만들어지고 있고 상가연도 그 대표적인 것의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첫 시간부터 좀 이런 이야기를 하기는 좀 뭐하지만 어쨌든 좀 땅을 구했고 저희들이 좀 농사를 짓는 데 있어 가지고 여러분들의 보시를 좀 기대합니다. 네. 이것으로서 첫 번째 우리 방송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더 훌륭하신 분과 더 다르게 살고 계시는 분들을 모시고